백악관이 대중국 관세를 펜타닐 관세 20%를 포함한 145%로 정정한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무역 전쟁을 끝내기 위해 중국과 협상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 대권 도전장을 내민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오늘 구체적인 비전을 공개하고 국민의힘에선 어제 한동훈 전 대표에 이어 나경원 의원이 대선 출사표를 던집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결정 일주일 만인 오늘 오후 5시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나와 886일 만에 서초동 사저로 이동합니다. 맑고 포근한 봄날이 이어지며 전국 각지의 벚꽃이 절정을 이루는 가운데 이번 주말에는 강풍을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어제 75개 국가와 상호 관세를 협의하겠다면서 90일 유예 카드를 꺼냈죠. 그러면서 중국에 대한 관세만 125%로 상향하겠다고 선언했는데 미국 백악관은 중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율이 125%가 아닌 145%라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이처럼 대중국 관세가 145%에 이르는 것으로 다시 산정되자 수직 상승했던 뉴욕 증시는 하루 만에 다시 폭락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과 협상하길 원한다면서 대화의 여지를 남겨놨습니다. 오늘 굿모닝 MBN 첫 소식은 이상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1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한 지 하루 만에 중국에 대한 합계 관세율이 정정됐습니다. 지난 2월 펜타닐을 문제 삼아 중국에 부과한 20%의 관세를 합하면 모두 145%의 관세가 중국에 부과된다는 게 백악관의 설명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미국을 착취하고 있어 관세로 상황을 바로잡고 있다면서도 중국과 협상하길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Well, we'll see what happens with China. We would love to be able to work a deal.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 관세 부과를 90일간 유예한 75개국 가운데 15개국과 구체적인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USTR has informed us that there are maybe 15 countries now that have made explicit offers that we're studying and considering and deciding whether they're good enough to present to the president. 미중 무역 갈등이 고조될 것이란 우려가 재차 고개를 들면서 뉴욕 증시는 수직 상승 하루 만에 다시 하락에 질렸습니다. 어제보다 다우존스 지수는 2.5%,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지수는 3.4%, 나스닥은 4.3% 떨어졌습니다. 미국의 상호 관세 유예 조치로 어제 급등했던 국내 증시가 대중국 관세율 인상 악재에 오늘은 어떻게 반응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지난 수요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첫 통화에서 한국에 특사를 보내겠다는 말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트럼프는 한대행에게 차기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거냐고도 물었다고 하는데요. 한대행은 결정된 바 없다면서 대답을 미뤘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한덕수 대망론도 거론되고 있는 상황인지라 두 사람의 이번 전화통화 내용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백길종 기자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리 시간 지난 8일 밤 전화통화를 나눴습니다. MBN 취재를 종합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에서 다음 달 한국에 특사단을 보내겠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사단이 방문하면 현재 거론되고 있는 관세 문제와 조선업을 포함한 이른바 패키지딜과 방위비 협상 등에 관한 논의가 본격 진행될 전망입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한대행에게 대선 출마 의향도 질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치권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 중 한대행에게 대선에 나갈 것이냐고 물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한대행은 여러 요구와 상황이 있어 고민 중이며 결정한 것이 없다며 즉답을 피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러한 통화 내용에 대해 총리실은 정상통화는 외교적 사안이라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발 통상위기 관리에 주력하고 있는 한대행은 미국이 관세를 유예한 90일을 골든타임으로 제안했습니다. 앞으로 90일 동안에 모든 협상에 진전을 보여서 이러한 관세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더욱더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한덕수 대행은 대망론에 손사래를 치고 있지만 대선 국면에 존재감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 같은 한덕수 대망론이 신경 쓰이는 모양새입니다. 민주당은 한대행의 출마설을 겨냥해 꿈깨라면서 날을 세웠습니다.
한대행이 내란 동조 세력이라는 주장을 이어가는 동시에 할 수 있는 모든 법적인 조치를 할 것이라면서 재탄핵 불씨도 살려놨습니다. 이 소식은 표선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보수 진영에서 나오는 한덕수 대망론에 민주당이 공개적으로 쓴소리를 내놨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목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며 내란을 지속시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꿈을 꾸고 있다면 헛된 꿈이니 얼른 꿈 깨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국민께서 또다시 망상에 빠진 헌법 파괴자를 대통령으로 뽑아줄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민주당 강경파를 중심으로 한대행 재탄핵 주장도 계속 분출되는 가운데 당 지도부도 불씨를 살려뒀습니다. 만약에 한다면 다음 주를 넘기지 않을 것이고 다음 주를 넘긴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탄핵을 선택하지 않겠다라는 당의 의사결정이 있을 것이고. 이번 헌법재판관 지명이 추후 이재명 전 대표와 직결된 헌법 84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해석을 염두에 뒀다는 해석과 맞물리면서 탄핵 신중론자들도 재탄핵에 힘을 보태는 모습입니다. 탄핵과 관련한 민주당 내 한 강경파 의원은 대선으로 가기 위해 자신을 탄핵해달라는 한대행 소원을 들어줘도 되지 않겠냐며 꼬집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한덕수 대행에 대한 비판 여론을 주시하고 있다며 신중한 모습인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대행의 재판관 지명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정권 교체의 목소리가 정권 재창출 목소리보다 여전히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통령 적합도에서는 이재명 전 대표의 독주 체제가 이어지고 있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기대감도 눈에 띄는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정태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6월 3일 조기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희망하는 목소리가 정권 재창출 여론을 앞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48%로 정권 재창출을 위해 여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37%로 집계됐습니다. 차기 대통령 적합도를 묻는 질문에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32%로 굳건히 1위를 지켰습니다. 보수 진영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20%포인트 차이를 보이며 2위를 달렸고 홍준표 대구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 대망론까지 불거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정운영 기대감도 물었습니다. 한대행이 국정운영을 잘할 것이라는 응답이 56%, 잘 못할 것이라는 응답이 37%를 기록했습니다. 중도 보수 성향에서 긍정인식이 절반을 넘은 반면 진보 응답자에서는 부정인식이 과반을 차지하며 진영 간 의견이 크게 엇갈렸습니다. 중도층에서도 긍정적인 여론 형성에 탄력을 받는다면 한덕수 대행 차출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가장 유력한 대권 후보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어제 10분 분량의 영상으로 세 번째 대권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지금은 이재명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도구가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은 구체적인 비전과 함께 캠프 인선을 공개하고 선거에 임하는 포부도 밝힐 예정입니다. 조희로 기자입니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출마 선언 영상을 공개하며 공식적인 대선 레이스에 나섰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음성으로 시작하는 10여 분짜리 영상에는 세 번째 대선에 도전하는 이 전 대표의 포부가 담겼습니다. 진짜 대한민국, 그리고 그 대한민국은 대한국민이 만들어가는 거죠. 그 대한국민의 훌륭한 도구, 최고의 도구 이재명이 되고 싶습니다. 이 전 대표는 세부 목표 중 첫 번째로 경제 성장을 들며 대선 기간 최근 공들여온 중도층 공략을 더 본격화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이재명표 국가 비전으로는 K 이니셔티브, 즉 K컬처가 세계를 이끌듯 여러 영역에서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나라를 제시했습니다. 소프트 파워 측면에서는 세계를 여러 영역에서 선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나라 한번 꼭 만들어 보고 싶어요.
이 전 대표 측은 국민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 대선 출마 의지를 말씀드리기 위해 영상으로 출마 선언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은 이재명이란 슬로건을 내세운 이재명 전 대표는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비전 선포식을 열고 구체적인 대권 청사진과 캠프 인선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이 잇따라 출사표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나경원 의원이 대선 출마를 선언합니다. 앞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도 각각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는데요. 홍준표 대구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도 출마 선언을 예고하며 대권을 향한 보수 진영 주자들의 젠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교욱 기자입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 오후 2시 국회 본관 앞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합니다. 앞서 나 의원은 기자들에게 국민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 처절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대선에 출마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뒤 처음 독대한 사실이 알려지며 이른바 윤심이 나 의원에게 실렸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어제는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 선언을 하며 자신만이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엄과 탄핵 여파로 대표직을 내려놓은 지 115일 만입니다. 괴물 정권이 탄생해서 나라를 망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저 한동훈이 맞서야 합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출마 선언 뒤 첫 공식 일정으로 노동계의 상징적인 장소인 전태일 기념관을 찾았습니다. 전태일 기념사업회에서 초대 사무국장을 지낸 김 전 장관은 자신이 노동계 출신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밑바닥, 가장 어려운 노동자층과 또 영시의 서민들, 농민들, 호남에 대해서 저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지금 아마 제 볼 때는 후보 중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오늘 시장직을 내려놓은 뒤 14일 대선 출마 선언에 나서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모레 출사표를 던질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벚꽃을 구경하실 분들은 서두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고 포근하겠지만 주말인 내일부터는 전국에 태풍급 비바람이 예보돼서 봄나들이가 어려울 전망입니다. 저도 오늘 빨리 보러 가야겠습니다. 이 소식을 손성민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활짝 핀 벚꽃 아래 여의도 거리는 꽃나들이에 나선 시민들로 북적입니다.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봄을 만끽하려는 사람들의 발길도 부쩍 늘었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23도로 어제보다 더 포근하겠고 전국적으로도 낮 기온이 20도를 웃돌며 벚꽃이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주말부터 날씨가 급변합니다. 한반도 북쪽에서 내려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에 태풍급 비바람이 예보된 겁니다. 주말인 내일과 모레는 전국적으로 강한 바람과 함께 비가 내리겠고 특히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요란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전국적으로 초속 20m에 달하는 강풍과 벼락도 예상되는 만큼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제주 산간 지역에 최고 80mm, 남해안에는 최고 50mm 등 봄치고는 제법 많은 비도 내릴 전망입니다. 일시적 추위가 찾아오며 강원도엔 늦은 봄눈이 내릴 수도 있습니다. 기상청은 주말부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농작물 냉해 피해와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오후 5시 파면을 당한 지 일주일 만에 서울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이동합니다. 일단 서초동으로 가지만 10마리가 넘는 반려동물이 있어서 곧 단독주택으로 다시 옮길 수도 있다는 전망입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오늘 지지자들을 향한 메시지를 내놓을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이기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관저를 떠나 머물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입니다. 윤 전 대통령 경호팀은 건너편 건물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집기를 옮기고 있습니다. 주상복합 아파트인 점을 고려해 건물 외곽에 별도의 경호동을 마련한 겁니다. 새로 구성된 경호팀 규모는 40명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22년 5월 취임 이후에도 관저가 마련될 때까지 6개월 정도 머물렀던 곳이어서 경호계획 수립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관저 퇴거는 오늘 오후 5시에 이루어집니다. 탄핵 선고가 내려진 지 일주일 만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탄핵 인용을 예상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오랫동안 비워둔 사저를 정비하는 데 시간이 걸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저 정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틀 만에 관저를 떠나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에는 최소한의 준비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단 서초동 사저로 이동하지만 10여 마리의 반려동물이 있고 주민 불편을 고려해 다시 단독주택으로 이동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퇴거 전에는 대통령실 참모들이 관저를 찾기로 했는데 윤 전 대통령이 사저 이동 과정에서 별도의 메시지를 낼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대통령 경호처 소속 직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도 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게 반발해 사퇴를 촉구하는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는 방식으로 뜻을 모으는 연판장을 돌리고 있는 건데요. 이번 연판장 사태는 경호처 창설 62년 만에 발생한 초유의 일입니다. 한여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 동안 경호처 내의 실세로 평가됐습니다. 특히 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우리 경호관에게 최고의 명예는 대통령님의 안전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것이다라는 자체로 교육받고 훈련받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들의 사퇴를 촉구하는 연판장이 경호처 내부에서 돌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연판장에는 두 사람이 대통령의 신임을 등에 업고 경호처를 사조직화했으며 직권을 남용해 조직을 위태롭게 만들었다는 취지의 강한 비판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경호처는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찰의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대기 발령 조치된 간부에 대해 해임을 제청한 바 있습니다. 경호처 내부에선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에도 김 차장이 자리를 유지하며 강경 성향 인물을 주요 보직에 임명하려 한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호처 내부 분위기는 거의 폭발 직전이었다고 하고요. 김성훈 차장님이나 본부장님이 경호처를 이제 이끌 현재 상황이 아니다. 그런 거에 대한 불만이 있었습니다. 지난 1963년 12월 창설된 경호처에서 수뇌부 퇴진을 요구하는 연판장이 등장한 건 사상 처음으로 윤 전 대통령 탄핵 후 폭풍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분석입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부정선거 의혹이 계속해서 수면 위로 떠오르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 개표 시연회를 열어 의혹 해소에 나섰습니다.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참관인과 사전투표함을 두고는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황재헌 기자입니다. 투표가 끝나고 개표소에 도착한 함에서 투표지가 쏟아집니다. 사무원들이 정리한 투표지는 먼저 투표지 분류기로 들어갑니다. 투표지 분류기는 해당 투표지가 몇 번에 기표된 종이인지 분류해 주는데 특정 기호 투표지가 100장이 모이면 잠시 멈췄다가 사무원이 이를 빼내면 다시 가동되는 기계입니다. 개표 과정에서 부정선거론자들이 의혹을 많이 제기하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누군가 투표지 분류기를 해킹해 특정 기호 투표지만 많이 계산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직접 확인해 보니 분류기는 이를 제어하는 노트북에만 연결돼 있을 뿐 그 어떤 인터넷선이 꽂혀 있지 않습니다. 제어 노트북조차 인터넷선이 없고 심지어 인터넷 연결에 필수적인 랜 카드조차 빠져 있습니다. 이번 선관위 투개표 시연 과정에선 사전투표함 보관과 관련한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CCTV는 못 믿습니다. 이상한 사람이 들어오지 않는지 그거를 지켜볼 수 있도록만 약속해 주십시오.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면 제가 말씀드리기가 되게 어려워요. 시빗거리를 없애기 위해 분류기를 쓰지 않고 사람 손으로만 개표하는 대만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데 선관위는 관리 인원이 지금보다 7배는 더 필요해 비현실적이라는 입장입니다. MBN 뉴스 황재헌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며 이른바 월권 논란이 일었죠. 한 대행이 헌법을 위반했다며 헌법소원 등이 접수됐는데 그제 취임한 마은혁 재판관이 이 사건의 주심을 맡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시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관련 사건 5건을 접수했습니다. 한 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대통령목 후보자로 지명한 것이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판단해달라는 내용입니다. 헌재는 어제 컴퓨터에 의한 무작위 전자추천 방식으로 주심 재판관을 배정했는데 바로 전날 취임한 마은혁 재판관에게 배당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마 재판관은 첫 출근길에서 한대행의 지명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제가 오늘은 첫날이어서 아무래도 그것까지 제가 말씀 올리기는. 주심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는 역할을 맡는데 통상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헌재 관계자는 첫 사건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서는 전자추첨을 했고 나머지 사건들은 유사 사건으로 같은 주심에게 배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의 정족수는 재판관 5명이기 때문에 헌재가 심리에 속도를 낸다면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 전에 결론을 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의혹으로 탄핵소추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재판관 만장일치로 기각했습니다. 박 장관이 내란 행위에 관여했다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했다는 판단입니다. 민주당이 주도한 탄핵소추 중 10번째 기각입니다. 보도에 최희지 기자입니다. 국회는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해 지난해 12월 12일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당시 국회 측은 박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계엄 선포를 막지 않았고 이튿날 삼청동 안가에서 비상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는 이유 등을 탄핵소추의 사유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박 장관이 내란에 가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만장일치로 기각 결론을 내렸습니다. 내란 행위에 관여했다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므로 이 부분 소추 사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박 장관이 계엄을 선포하도록 부추기거나 도왔다는 증거가 없고 안가 회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내란 행위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다만 소추 사유 중에 하나인 국회 자료 제출 요구 거부 행위는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기각 선고를 받은 박 장관은 119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제가 탄핵소추를 당할 만한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내용을 지난번 최후 진술에 다 말씀드렸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현명한 결정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국회는 윤석열 정부 들어 박 장관 등 13명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는데 헌법재판소는 이 중 윤 전 대통령만 인용하고 10건의 탄핵 심판은 잇따라 기각했습니다. 이제 현 정부 인사에 대한 헌재의 탄핵 심판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손준성 검사 등에 대한 선고만 남겨놓게 됐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인터넷에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배우 김부선 씨가 가수 김은국 씨와 불륜 관계라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누리꾼에 분노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김부선 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변호사를 찾아가 법률 상담을 받고 왔다며 자료를 준비해 고소할 예정이라고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가수 김은국 선배와는 손 한 번 잡은 적 없는데 범죄자는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것 같다. 감당하기 힘든 인격 살해를 당했다고 토로했습니다. 여기에 김은국 씨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분노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누리꾼들은 제대로 처벌되길 바란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칸 국제영화제에 한국 장편 영화가 단 한 편도 초대받지 못하면서 한국 영화의 위기가 가속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어제 제78회 칸 영화제 공식 초청작이 발표됐는데요. 경쟁, 비경쟁 등 어떤 부분에서도 한국 영화가 호명되지 않았습니다. 한국 영화가 칸 국제영화제 진출에 실패한 건 2013년 이후 12년 만인데요. 국내 작품 중 연상호 감독의 얼굴 등 3편이 출품됐지만 초청받지 못했고요. 박찬욱 감독과 나홍진 감독의 신작은 후반 작업이 끝나지 않아 출품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칸 영화제는 공식 발표 이후에도 추가 초청작을 공개해온 만큼 누리꾼들은 아쉬움을 드러내면서도 향후 초청작 발표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최근 산불로 피해가 컸던 경북 일부 지역에 갑자기 전입신고가 늘어나면서 누리꾼들은 재난지원금을 타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역 매체에 따르면 영덕에선 산불 발생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 관외 전입이 3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6배 늘었다는데요. 안동과 의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전입 신고가 급증하기 시작한 건 경상북도가 산불 피해를 입은 5개 시군 주민에게 1인당 3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한 시점부터라고요. 피해 주민들을 2번 울리는 얌체짓, 이를 막을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태권도장에서 5살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관장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사망 위험성을 인지하면서도 학대를 반복하고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면서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는데요. 숨진 아이의 어머니는 형량이 납득되지 않는다면서 오열했습니다. 보도에 박은채 기자입니다. 경기도 양주의 한 태권도장 관장 최모 씨가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해 7월 12일 말아서 세워놓은 매트 사이에 5살 남자아이를 거꾸로 넣고 27분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 상황보다 더한 벌을 받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납득 안 돼요. 최 씨는 혼수 상태 아이를 발견한 후에도 즉각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고 오히려 CCTV를 삭제해 범행을 은폐하려 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최 씨는 질식초래 위험을 생각하지 못했고 사범에게 꺼내라는 지시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범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며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치안정책 수립 과정에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면서 정책 자문단을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자문단 명단은 공개하지 않고 있었는데 저희 MBN이 단독으로 명단을 입수해 한번 살펴봤습니다. 정책 자문단은 다양한 시민들로 구성된 게 아니라 지역에서 회장 대표님으로 불리는 인물들만 가득했습니다. 먼저 안진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부산시 자치경찰 정책자문단이 새롭게 꾸려졌습니다. 사무총장으로 위촉합니다.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김철준. 자문단은 모두 10명.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자치경찰 사무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자문 역할을 합니다. 공개를 거부한 부산시 자치경찰 자문단 명단을 MBN이 입수했습니다. 이름과 직위 등이 적혀 있습니다. 명예 고문을 제외한 정책 자문단 고문 10명은 모두 지역에서 이른바 회장님으로 불리는 인물들입니다. 나머지 자문위원 대다수도 기업체 대표들입니다. 그럼 참석하면 별로 안 좋아하는데 또 이제 좀 오락해서 그래서 갔습니다. 골프장 회장이 자문단장을, 지역 건설사 대표가 사무총장으로 위촉됐습니다. 각종 특혜 의혹이 제기됐던 건설사 대표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런 자문단 구성에 대해 자치경찰위원회는 이렇게 해명합니다. 자치경찰을 홍보도 좀 하고 또 전체 뭐 의견 같은 것도 시민들 반영했으면 또 전달도 해주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치안 정책에 반영하겠다며 출범한 정책자문단이 자칫 민원이나 로비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다른 곳은 어떤지 알아봤더니 자치경찰위원회 정책자문단이 마치 기업 대표들의 사교 모임처럼 꾸려진 건 부산시가 유일했습니다. MBN 취재가 시작되자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는 뒤늦게 관련 교수 6명을 슬그머니 자문단에 끼워 넣었습니다. 이어서 박상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 정책자문단의 상당수는 고위 경찰 출신인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됐다고 말합니다. 내가 위원장님하고 그래가 저 옛날에 그래 안면에 있어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부산시 자치경찰 정책자문단인데 황당하게 대구에서 사업하는 사람도 포함돼 있습니다. 사업자는 대구에 있습니다. 부산도 사진 내려갑니다. 전문성보다 인맥을 중심으로 아름아름 뽑다 보니 정책자문단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모르는 위원이 많습니다. 술범식밖에 안 했거든요. 근데 잘 모릅니다, 솔직하게. 다른 시도는 어떨까? 울산시 자치경찰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명단입니다. 생활안전과 사회적 약자 보호,
교통안전 등 3개 분야로 나눠 각 전문기관이나 단체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참여합니다. 다른 시도도 울산시와 거의 비슷합니다. 부산시와 달리 다른 곳은 자문단의 명단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서울시와 전라북도는 아예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문단을 공개 모집하고 있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는 뒤늦게 관련 교수 6명을 자문단에 슬그머니 영입하고 명단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경북 산불이 한창인 지난달 말 강원 원주시의 치악산 자락 한 마을에서 일부러 불을 지른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5차례나 불을 냈는데 잡고 봤더니 마을에 함께 살던 주민이었습니다. 장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여성이 불이 활활 타는 무언가를 산에 던지고 나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유유히 사라집니다. 이윽고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자전거를 타고 현장을 빠져나온 여성은 소방차가 가는 모습을 태연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성이 처음으로 불을 낸 장소입니다. 마을과 상당히 떨어져 있는 곳인데 이렇게 나무와 쓰레기가 검게 그을려 있습니다. 불을 낸 건 경북 의성과 경남 산청에 대형 산불이나 30명이 희생되고 이재민이 속출하던 지난달 말이었습니다.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6일까지 마을 5곳에 일부러 불을 냈고 소방에 신고까지 했습니다. 평소 사람이 자주 다니는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화재가 날 만한 요인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찰은 방화에 초점을 두고 수사하게 되었습니다. 5번의 불은 다행히 마을 주민들이 일찍 발견해 크게 번지지 않았습니다. 범인을 잡고 보니 이 마을에 사는 30대 주민이었습니다. 황당한 거죠. 걔가 그럴 줄은 몰랐는데 정신과 그걸 치료를 받았다니까 그때서부터 이제 아는 거죠.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산림보호법 위반과 일반 물건 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도주와 추가 범행 우려가 있어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밤사이 우리나라의 수교국이 한 곳 더 늘었습니다. 10년 넘는 내전을 끝낸 시리아와 정식으로 외교 관계를 맺은 건데요. 북한과 밀접했던 시리아가 우리 쪽으로 돌아서면서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입지가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중동 국가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에서 한국과 시리아의 외교장관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양국 관계가 정식으로 시작된 겁니다. 지난해 쿠바에 이어 시리아와도 수교하면서 우리나라는 북한을 제외한 191개 유엔 회원국 모두와 공식 외교 관계를 형성하게 됐습니다. 유엔 회원국이 아닌 바티칸, 니우에, 쿡제도까지 포함하면 한국의 전체 수교국은 194개국으로 늘었습니다. 쿠바 및 시리아와 모두 제2임기 중 외교관계를 수립하게 되어 개인적으로 큰 행운이자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유엔에 가입한 1991년부터 시리아에 수교 의사를 타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1966년부터 이미 수교 관계에 있던 북한이 번번이 회방을 놓았고 시리아의 알 아사드 정권도 북한과의 군사 협력을 의식해 소극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지난해 말 친북 성향의 알 아사드 정권이 무너지며 분위기는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월 재빨리 대표단을 보내 시리아의 새 정부와 대화를 시작했고 마침내 결실을 거뒀습니다. 북한과 밀접했던 쿠바와 시리아가 우리와의 관계에 더 힘을 싣는 모습을 보이면서 한국의 국제적인 입지가 강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내전에 시달린 시리아의 개발 노하우를 전수하고 인도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갑자기 차가운 물에 빠지게 되면 구조대가 올 때까지 체온을 지키고 체력을 아끼는 게 중요하다는데요. 수영을 못하는 사람도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옷이 개발됐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빨간 옷을 입고 물 위에 떠 있는 남성. 그 위로 얼음까지 들이붓는데요. 0도까지 내려간 차가운 물에서 남성은 무려 10시간을 버텼습니다. 체온을 유지한 비결은 바로 옷에 있는데요. 미국 알래스카에서 찬물에서도 며칠이나 살아남을 수 있는 잠수복을 만들어 시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얼굴을 옷 안으로 넣으면 옷 속 여유 공간에서 몸을 편히 움직일 수도 있는데요. 물에 빠지더라도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정말 필요한 기술이네요. 이번엔 꿈꾸던 옷을 입고 바라던 모습으로 변신할 수 있는 곳을 소개합니다. 한국인으로서 어깨가 으쓱해지는 공간이기도 하네요. 화려한 의상과 반짝이는 액세서리가 가득한 이곳. 아이돌 팬미팅이라도 열리는 걸까요? 여긴 중국 상하이의 한 K-팝 체험센터입니다. K-팝 팬들이 아이돌 의상을 입고 팬미팅이나 음악 프로그램 무대를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건데요. 어린 시절 가수를 꿈꿨던 사람들이 많이 찾아온다고 하죠. 중국뿐 아니라 일본이나 러시아 관광객들에게도 인기가 많다는데요. 어릴 적 꿈을 잠깐이나마 이뤄볼 수 있는 곳. 정말 꿈 같은 공간이네요. 비록 우리와 말은 통하지 않지만 동물에게도 생각과 감정이 있다고 하는데요. 마음이 통하면 이런 기적도 가능한가 봅니다. 송아지의 삶을 바꿔준 기특한 소녀 만나보시죠.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는 송아지를 한 소녀가 도와주지만 함께 옆으로 쓰러지고 맙니다. 송아지는 파상풍으로 몸이 굳은 상태로 9살 에인슬리의 가족에게 입양됐는데요. 하지만 에인슬리는 송아지의 잠재력을 믿었다죠. 온 힘을 다해 송아지가 일어나는 걸 도왔고 송아지도 기구의 힘까지 빌려 서 있는 연습을 했는데요.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전달된 걸까요? 결국 송아지는 혼자 힘으로 일어났습니다. 수의사를 꿈꾼다는 에인슬리. 수많은 동물의 생명을 구하는 멋진 수의사가 될 것 같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마음 따뜻해지는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립니다. 고속도로로 향하는 갓길에 위험천만하게 걷는 80대 노인을 비번이었던 경찰관이 무사히 구조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경찰관 쉬는 날에 펼친 선행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윤길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차에 탄 남성 운전자가 도로를 달립니다. 고속도로에 진입하려는 순간 좁은 갓길에 홀로 선 사람을 본 운전자. 아내와의 블루투스 통화를 끊고 차에서 내립니다. 잠깐만. 끊어. 보행 보조기를 끄는 80대 할머니가 집으로 가는 길을 잘못 들어선 상황이었습니다. 운전자는 할머니가 놀라지 않게 평범한 대화를 나누며 안전한 곳까지 함께 걸어갔습니다. 이런 상황을 경찰에 신고한 운전자는 500m 정도 떨어진 이곳 고속도로 요금소 안전지대까지 할머니를 모시고 왔습니다. 할머니는 출동한 순찰차를 타고 무사히 귀가했습니다. 할머니를 도운 운전자는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으로 쉬는 날 병환 중인 아버지를 뵙고 오는 길이었습니다. 이 경찰관은 예전에도 비번일 때 달리는 트럭 적재함에 난 불을 끄고 식구들과 휴가길에 바다에 빠진 사람을 구조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런 일들이 비번 날 참 저한테 잘 일어나는 것 같아요. 눈에 불을 켜고 다니는 건가. 대한민국 경찰관이라면 다들 그러지 않았을까요? 가민수 경위는 항상 정의로워야 한다는 전직 경찰 아버지의 가르침대로 앞으로도 묵묵히 정의를 실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굿모닝 문화 소식입니다. 도시 구조와 인간 존재에 대해 질문하는 민준홍 작가의 전시가 열립니다. 채색 산수의 세계를 탐구하는 조풍류 작가의 서울의 아름다움을 담은 전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문화 소식 이상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낮은 채도로 그려진 빌딩과 흩어져 있는 사각 프레임을 마주하면 압박감을 받습니다. 도시 공간에서 느껴지는 불안과 미디어 소비의 피로감, 그 안에서 흔들리는 인간의 감정과 인식을 평면과 설치, 영상으로 시각화했습니다. 삶이 기술과 미디어 환경 속에서 어떻게 변형되고 재구성되는지 묻는 민준홍 작가는 건축 폐기물, 오브제 등을 활용해 디지털 콘텐츠 의존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예술적으로 풀어냅니다.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도시 생활에 대한 환상을 수집하기도 하고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겪게 되는 인상들을 리서치의 형식으로 저장을 했다가 작품을 진행할 때 투영하는 거예요. 남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전경을 거대한 화폭에 담아냈습니다. 전국을 다니며 아름다운 우리 산천을 화폭에 담아온 조풍유 작가는 인왕산을 중심으로 도시와 자연이 조화롭게 어울린 서울을 그림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로 푸른색으로 산수 작업에 매진한 작가의 지난 10년간 이어온 서울 산수 연작 앞에 서면 마치 그림 안에 들어가 풍경의 한 부분이 된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행랑은 바로 정면으로 보는 시점이고 월대는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점이에요. 다시점으로 하면 내가 저 그림 안에 들어와 있는 느낌이 들어요. 섬세하게 표현을 해야 그 느낌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6개월 정도 관찰을. 스페인의 귀족 돈주앙의 삶과 사랑, 성장 이야기를 그린 작품으로 여성을 매혹시키는 돈주앙이 저주로 사랑을 알게 되고 진정한 모습을 깨닫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을 노래하는 낭만적인 뮤지컬로 2006년 국내 초연 뒤 19년 만에 프랑스어 오리지널 공연으로 찾아왔습니다. 플라멩코는 작품의 매력을 더욱 극대화하고 현란한 동무와 군무는 열정적이고 다채로운 분위기로 관객에게 짜릿한 전율을 선사합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최근 미국 관세 정책 등으로 시장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차별적 미래 가치를 추구하고 고객을 최우선 순위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 회장은 지난 9일에 열린 2025 LG 어워즈에 참석한 임직원에게 도전과 변화의 DNA를 더욱 진화시켜 또 다른 최초, 최고의 차별적 가치로 이어가자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은 낮 기온이 크게 올라서 5월 중순만큼이나 따뜻하겠습니다. 한낮에 서울이 23도, 춘천과 대구는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만 꽃 구경 계획하셨다면 서두르셔야겠습니다. 주말부터는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날이 급변할 텐데요. 비는 내일 오전 제주부터 시작돼서 오후가 되면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도에 많게는 80mm 이상, 남부지방에 최대 50mm,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5에서 20mm가 예상되고요.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 지역으로는 눈으로 내려 쌓이겠습니다. 동시에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전국적으로 초속 20에서 25m 이상의 순간 돌풍이 불어들 때가 있겠습니다. 아침까지 서해안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수도권을 비롯한 서쪽 지역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이 8.3도, 전주가 7도, 대구 8.4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23도, 대전과 전주 24도, 대구 25도로 어제보다 4에서 6도가량 더 높겠습니다. 이번 비는 월요일까지 길게 이어지겠고요. 기온도 급격히 떨어지면서 날이 쌀쌀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아침 7시에 변함없이 찾아오겠습니다. 굿모닝 MBN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